안녕하세요. 얼마 전 인생의 매운맛을 제대로 본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저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서 제게 줄곧 해주신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살다 보니 세상의 모든 일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깨닫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은 커다란 사건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제 옆에서 함께 지켜봐 준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 자신이 평소에 일을 하며 많이 듣던 이 채널에 제 사연도 한번 소개해보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길래 부족한 솜씨나마 용기를 내어 사연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꽤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젊은 시절 유럽으로 유학까지 다녀오신 아버지께서 차린 맞춤 정장 가게가 꽤 유명세를 탔거든요. 유명인이나 연예인들도 많이 찾아올 정도로 말이죠.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 자수성가를 한 아버지는 굉장히 단단한 분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시곤 곧바로 그 다음을 생각하셨고, 모든 일은 자신이 한 만큼 돌아온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던 분이었죠. 성철아,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 일이든 사람이든 다 네가 한 만큼 돌려받고 뿌린 대로 걷어들이는 거야. 그러니 모든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네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진심을 다하렴. 저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당연하게 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 뒤를 잇고 싶어 학창 시절부터 아버지 가게에 드나들며 어깨너머로 일을 배웠고 20살이 되고는 의상학과에 진학해 더욱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죠. 저와 다르게 제 여동생은 일찍부터 옷을 만드는 일엔 영 관심이 없던 터라 아버지는 그런 제게 심혈을 기울여 기술을 알려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대학을 졸업한 저는 본격적으로 아버지 가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쯤엔 아버지의 가게가 더욱 커져 3층짜리 건물을 지어 이전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제 나이 35에 60대 중반이 된 아버지는 은퇴를 선언하셨어요. 아버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제 일에서 물러나야겠다고 말씀하시며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일에만 매달려 사느라 정작 너희들 엄마와는 이렇다 할 추억 한 번 쌓지 못한 것 같다. 더 나이 들기 전에 이제라도 너희들 엄마와 유유자적하게 즐기며 살고 싶어. 그래서 말이다. 내 가게를 성철이한테 물려주고 싶다만 혜미 네가 섭섭해할까봐 내가 조금 조심스럽구나. 뭐가 섭섭해요. 어릴 적부터 아빠 일엔 관심 없다고 누누이 말해온 게 바로 전데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이미 저한테 증여해 주신 집도 있고 차도 있으니까 전 별로 더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과하면 모자라느니만 못하다고 아빠가 그랬잖아요. 여동생의 말에 아버지는 허허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이 35에 아버지의 가게를 이어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노년은 고향에서 보내고 싶다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부모님은 전라도 고흥으로 내려가 터를 잡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살던 아파트는 제게 물려주셨고요. 아버지 옆에서 일에 대해 배울 만큼은 다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대표가 되어 보니 아직 배울 것이 산더미더군요. 그래도 좋은 직원들 덕분에 저는 조금씩 대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인연도 만나게 되었죠. 저는 아내를 패션 쪽 지인 모임에서 알게 되었어요. 대학 동기가 이런 모임도 있다고 하여 처음 동기를 따라 나간 자리에서 말입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여러 가지 동양 업계 정보도 얻고 새로운 소식도 들으며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제게 의류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아내가 말을 걸었어요. 우와, 그 브랜드 사장님이시구나. 반가워요. 전 조은미예요. 저희 오빠가 결혼할 때 사장님 가게에서 예복 맞추고 싶어서 난리였거든요. 결국 가격이 너무 비싸서 눈물을 머금고 포기했었지만은요. 오빠한테 사장님 만났다고 말해주면
엄청 부러워하겠네요. 아내는 부침성이 무척이나 좋은 여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술과 흥이 올라 모임이 파할 쯤엔 저도 모르게 아내와 연락처를 이미 교환했을 정도로요. 의류업계에서 일하던 아내는 감각이 좋았어요. 가게에 놀러왔던 아내가 무심코 해준 조언을 듣고 시도해본 디자인의 반응이 좋아 몇 달간 매출이 제법 늘기도 했을 정도로 말이죠. 일과 사생활 모든 것에서 찰떡궁합인 아내와 제가 결혼을 생각하게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 나이 37, 아내의 나이 35에 우리는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아주 즐거웠습니다. 내가 이런 천생배필을 만나기 위해 여태껏 결혼하지 않았구나 싶을 정도로요. 게다가 아내는 고향에 내려가 계신 저희 부모님께도 무척이나 잘했어요. 고흥까진 차로 무려 7시간이나 걸리는 장거리였기 때문에 저조차 자주 잘 엄두가 안 나는 그곳을 아내는 자기가 먼저 제게 부모님을 뵈러 가자고 자주 이야기해 주었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어. 오느라 고생 많았다. 어째 네 덕분에 예전보다 우리가 우리 아드님을 더 자주 보게 된 것 같다. 성철이 너 임마, 너 네 아내한테 잘해야 돼. 아유, 우리 아버지 또 시작이시다. 네네, 안 그래도 제가 이 사람 여왕님 모시듯 떠받들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서 여왕님이 된 거네? 좋음이 복도 많지. 결혼 잘해서 이렇게 여왕님 소리도 다 듣고. 아내가 말은 또 어찌나 예쁘게 하는지 부모님은 아내만 봤다 하면 입에서 미소가 가실 줄을 모르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 또한 처가에 잘하게 되더군요. 처가의 사정은 비교적 부유했던 저희 집과는 다르게 조금 형편이 빠듯했어요. 몇 가지 사업을 하다 실패한 후 고향인 강원도로 내려간 장인께선 신용 불량자 상태였고 먼저 결혼한 아내 오빠, 그러니까 형님은 서울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들쭉날쭉해 형편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제는 1년 전 다니던 중소기업이 망해 집에서 놀고 있는 상태라고 했고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속으로는 조금 의아했어요.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그리고 처제도 다들 건강하고 젊은데 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왜 아무도 일을 하지 않으면서 형편이 어렵다고 불평하는지 말이죠.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의 가족인지라 저는 아무 말 않고 경제적으로 처가를 많이 도왔습니다. 매달 처가의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이란 돈을 보냈고 제게 선물로 들어오는 귀한 식재료며 물건들을 갈 때마다 가져다 드리기도 했죠. 그리고 구직 중이라던 처제에게 힘을 내라며 한 번씩 아내 몰래 100만 원씩 용돈을 보내주기도 했고 결국 망하기 일보 직전이던 치킨집을 접고 백수가 된 형님에게 목 좋은 곳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차려주기도 했어요. 당시 아내가 자신의 오빠가 불쌍하다며 눈물 짓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래서인지 장인 장모님은 제가 처가에 내려가기만 하면 과장 조금 보태서 정말로 버선발로 저를 마중 나오곤 하셨어요. 아이고, 박서방 왔나? 바쁜 양반이 그냥 은미 혼자 내려보낼 것이지 뭐하러 고생스럽게 이 먼 길을 왔어? 이건 또 뭐야? 인삼이잖아. 아이고, 내가 박서방 자네 덕에 집사람도 제대로 안 챙겨주는 몸보신을 제대로 하네. 그려, 얼른 들어오게. 안 그래도 내가 마침 소주 한 잔 걸치고 싶었는데 잘 왔어. 박서방만 오면 아주 술이 꿀이라도 탄 것처럼 달아진다니까. 처제 또한 올 때마다 자신에게 용돈을 쥐어주는 저를 무슨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던 어린애처럼 반겼고 아내는 처가 식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고는 했죠.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는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 둘 다 나이가 있던지라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하려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임신 5주차라는 의사의 말을 들은 날 우리 집안은 거의 축제 분위기였어요.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처가에 들어가는 돈이 조금 많긴 했지만 그 정도의 지출은 충분히 제 벌이로 커버가 되었어요. 게다가 저와 저희 집에 이렇게까지 아내가 자라니 그 정도의 돈은 전혀 아깝지도 않았죠. 시간이 흘러 아내는 딸을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쓴 아내는 아이를 낳고 6개월 후엔 복직을 해야만 했어요. 제가 그냥 일을 쉬고 집에서 아이를 보는 건 어떠냐고 넌지시 물었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싫어. 나는 밖에 나가야만 숨통이 트이는 사람이야. 게다가 내가 회사에서 그 위치까지 어떻게 올라갔는데 내가 평생을 바쳐 쌓은 커리어 이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아. 저는 아내의 뜻을 충분히 존중했습니다. 저 또한 제 일을 굉장히 중요시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갓난애를 벌써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긴 꺼림직하더군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지인이 입주 가사 도우미 한 명을 추천해줬어요. 저보다 6살이 많다던 이모님은 다행히 지인의 말대로 무척이나 육아와 가사에 능숙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저희 딸을 마치 친자식처럼 보살펴 주셨어요. 얼마나 애착 형성이 잘 됐는지 자기 엄마 품에서 떨어질 줄 모르던 딸이 이모님이 온 지 한 달 뒤엔 오히려 그분 품에서 떨어지면 잠을 못 자기도 했죠. 그렇게 제 딸이 돌이 조금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이 늦은 시간에 이모님은 딸아이를 재우곤 방문을 아주 조용히 닫으며 거실로 나오시더군요. 식탁에 그릴을 놓고 소고기를 굽던 저는 그런 이모님을 불렀어요. 이모님, 여기 오셔서 같이 먹어요. 아유, 아닙니다, 사장님. 저는 아까 대충 때워서 괜찮습니다. 에이, 그러지 마시고 오늘 제 아내가 회사에서 진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 축하 파티 열려고 제가 일부러 고기도 사온 거예요. 이모님도 우리 가족이시잖아요. 자, 여기 제술 한 잔 받으시고 고기도 많이 드세요. 오늘 고기 굽고 치우는 건 전부 제가 할 테니까 다 드시면 방에 들어가서 푹 쉬시고요. 이모님은 그제야 못 이기는 척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아내는 그런 이모님 앞에 잽싸게 접시와 수저를 내왔고요. 그렇게 이모님과 처음 술잔을 부딪힌 그날, 우린 이모님의 지난 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났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에 대구에서 자취를 시작해 저 좋다는 남자랑 일찍 애 가지고 결혼했지요. 21살의 나이에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짓이었는데 그때 왜 그렇게 그 사람이 좋았는지 몰라요. 결혼할 당시 그 사람은 무려 저보다 10살이나 많았어요. 고작 31의 나이였지만 어린 제 눈엔 그 사람이 그렇게 어른스럽고 멋있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그 지역에서 나름 잘 사는 집안 아들이라 가난했던 제게 그 사람은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같이 느껴졌답니다. 이야기를 하다 말고 이모님은 앞에 놓인 소주를 들이켰어요. 저런 씁쓸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니 끝이 좋은 이야기는 아니겠다 싶어 저도 얼른 잔을 비우고 이모님의 잔을 채워드렸죠. 아내 또한 이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고기를 굽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인간이 알고 보니까 금수도 그런 금수 같은 놈이 없었더라고요. 제가 연년생 딸들을 낳고 혼자 독박 육아를 하는 동안 직업도 없던 그 놈은 그렇게 집에 안 들어오고 밖으로 싸돌아다니더이다. 나중에 동네 지인한테 들어보니까 그 놈이 아주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고 돌아다녔더라고요. 한 년도 아닌 아주 여러 여자랑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저녁에 그 놈한테 제가 얼마나 울고불고 따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놈은 오히려 더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그럼 돈도 많고 젊은 내가 이 좋은 나이에 너처럼 애 둘 낳고 뱃살 축 처진 여자만 보면서 평생을 수도승처럼 살아야겠냐면서 말이에요. 집도 가난한 년 자기 애 뱉다고 하는 수 없이 집에 들인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야지. 넌 남편에 대한 감사함도 없는 배은망덕한 년이라면서 나중엔 절 때리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큰딸이 8살쯤 됐을 땐 아예 저보다 더 어린 여자를 데려와 꼴도 보기 싫으니 꺼지라며 저를 집에서 쫓아내더군요. 제 핏줄은 또 얼마나 아끼는지 그 어린 딸들까지 제게서 억지로 빼앗아서 말이에요. 경제력이 없었으니 저는 눈물을 머금고 딸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도 지금 생각하니 그게 오히려 딸들한텐 잘 되었던 일 같더라고요. 가진 거 하나 없는 못난 제가 애들을 데려왔으면 도리어 딸들을 고생만 시켰을 테니까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군다나 돈이 없어 고생을 하거나 무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저에게는 낯선 고통이었기에 더욱 말이에요. 그럼 서울은 그때 올라오신 거예요? 네. 어차피 갈 곳 없는 건 마찬가지인 거 일자리가 많다는 서울로 차라리 올라가 보자 싶었지요. 그리고 여기서 대구에서 알던 지인한테 이 일자리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솔직히 뭐 집도 절도 없는 제게 이만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제가 살던 대로 내 아이 대하듯 애들 봐주고 집 청소 좀 하고 가족들 먹을 음식 좀 차리면 잘 곳도 제공해주고 거기다 월급까지 두둑하게 주는데요. 다행히 그 벌이 덕에 아프신 제 아버지를 구미에 있는 요양원에 모실 수도 있었지요. 게다가 내 자식들 잘하는 걸 못 보는 대신 남의 아이라도 내 손에서 쑥쑥 크는 걸 보다 보니 보람도 차고요. 불행 중 다행이네요. 세상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도 좋은 집들만 들어가셨었나 봐요. 드디어 이야기가 밝게 풀리려나 싶어 저는 다시 이모님의 잔에 제 술잔을 부딪히며 웃으며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모님은 쓰게 웃으시며 고개를 내저으셨죠. 아유, 세상사가 사람에게 어디 그리 만만한가요? 처음 들어간 집에서 얼마나 호되게 곤욕을 치렀는지 몰라요. 가뜩이나 처음 하는 일인지라 다른 사람들보다 월급도 적게 받기로 하고 들어간 집인데 시키는 허드렛 일은 얼마나 많고 또 집주인 갑질은 얼마나 심한지 갈 데가 없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한동안은 밤마다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래도 이후엔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장님, 사모님, 혹시라도 뭔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꼭 넘어가지 마시고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열심히 고칠 테니까요. 저는 정말 두 분과 미니, 그리고 이 집이 참 아늑하고 좋네요. 그날을 계기로 우리 부부는 이모님과 점점 친해졌어요. 아내보다는 제가 이모님과 더 가까웠던 게 이모님의 사정을 듣고 도통 안쓰러운 마음이 가시지 않아 제가 이것저것 도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제 딸이 2살이던 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모님께서 밤 12시가 다 되었던 때 막 침대에 누우려던 제게 다급히 말씀하시더군요. 사장님, 갑자기 죄송하지만 저 며칠간만 구미에 좀 내려갔다 오면 안 될까요? 아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지금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아니, 그럼 당장 지금 내려가 보셔야죠. 근데 지금 시간이 이래서 차가 없으실 텐데요. 네, 그래서 지금 얼른 짐 싸두고 내일 첫 차를 타고 내려가려고요. 그러실 거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당장 내려가 보셔야죠. 기다리세요. 여보, 나 이모님이랑 같이 좀 내려갔다 올게. 내일부터 주말이니까 당신이 혼자 애 좀 보고 있어. 아유, 아니에요, 사장님. 사장님 부부한테 이렇게 폐를 끼칠 수는... 그게 무슨 소리세요? 이모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가봐야죠.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같이 가요. 얼른요. 그리고 이모님은 구미로 내려가는 내내 제게도 끊임없이 고맙다고 말하며 우셨습니다. 에휴, 사장님, 제가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이런 하찮은 저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도착하시면 한동안 정신 없으실 텐데
지금이라도 눈 좀 붙여두세요.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구미에 도착한 저는 아침이 되자마자 가게에 연락을 해 며칠간 나가지 못한다고 말해두었습니다. 그리고 3일장 내내 빈소에서 자리를 지켰죠. 이모님이 조용히 올 사람이 없어 걱정이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제가 들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장례식 비용 전액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이모님은 제발 이러지 마시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이 돈을 받지 않으시면 이만큼의 금액을 전부 조의금으로 낼 테니 그게 그거라며 정중히 말씀드렸어요. 저희 집에서 일하는 월급의 일부는 늙고 나이 드신 어머니의 생활비로, 또 일부는 아프신 아버지의 요양원비로, 또 일부는 대구에 사는 딸들에게 쓰인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화장된 아버님의 유고를 안치시키는 것까지 모두 옆에서 지켜본 저는 이모님과 이모님의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어머님이 혼자 사시고 있다던 그 집은 굉장한 깡시골에 있는 낡은 집이었죠. 이모님, 저 먼저 가볼게요. 어머님께서 많이 놀라고 상심이 크신 것 같은데 서울 저희 집은 신경 쓰지 마시고 어머님 괜찮아지실 때까지 쉬다가 오세요. 이건 유급 휴가비예요. 아유, 아닙니다, 사장님. 장례 비용까지 내주셨는데 제가 무슨 염치로 이 돈을 받겠어요. 장례 비용은 제가 지인으로서 드린 조의금이고 이건 이모님의 고용주로서 드리는 거예요. 평소엔 쉬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잘 쉬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모님께 제일 중요한 건 어머님 아니겠어요? 어머님 잘 보살펴드리고 나중에 다시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이모님이 또다시 거절하기 전에 서둘러 차를 출발시켰어요. 하지만 저는 다음 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분명 한동안 올라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건만 다음 날 아침 일찍 이모님이 돌아오셨거든요. 아니, 이모님, 왜 이렇게 빨리 올라오셨어요? 어머님은요? 옆집 아주머니한테 자주 좀 들여다봐달라고 부탁드리고 왔어요. 제가 거기 더 오래 있어도 할 일도 없고요. 사장님 덕분에 저희 아버지 장례도 마음 편히 잘 치르고 충분히 쉬었어요. 제가 이번에 사장님께 받은 은혜는 제가 언젠가 꼭 갚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사장님. 이후 이모님은 정말로 저희 집 일을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런 이모님 덕에 아내도 저도 각자의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딸 미니 또한 구김살 없이 밝게 자라주었죠. 시간이 흘러 제 딸이 4살이 되었던 무렵이었어요. 그날따라 두통이 심해지더니 나중엔 속까지 메스꺼워져 저는 가게에서 일찍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일찍 들어온 저를 본 이모님이 왜인지 제 뒤로 따라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현관을 기웃거리시더니 이내 제게 바싹 다가오시더군요. 그리고는 분명 집안엔 딸조차 어린이집을 가 아무도 없는데도 제 귀에 가까이 입을 대곤 속삭이셨어요. 그리고 이모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사장님, 반포동에 있는 이 빌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모님은 제게 한 주소가 적힌 종이 쪽지를 내밀었어요. 제가 의아한 눈빛으로 이모님을 바라보자 이모님은 계속해서 낮은 목소리로 제게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사장님. 사모님이 외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모님이 웬 남자분과 계속해서 통화를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무리 들어도 사장님과 전화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냥 아는 지인도 아닌 것 같고요. 사모님이 수상쩍은 통화를 할 땐 꼭 안방에서 문을 닫고 하시는데 그 소리가 생각보다 거실에 잘 들리거든요. 전화로 매번 여보 자기 하는데 보통 사이끼린 이런 말을 보통 안 하잖아요. 게다가 사장님하고는 서로 미니 엄마, 미니 아빠 이렇게 부르시고요. 그래도 제가 부부 일에 괜히 헛다리 짚고 끼어드는 것도 아니다 싶어서 제가 무려 8개월을 옆에서 유심히 지켜봤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사모님의 행동이 보통 수상쩍은 게 아니다 싶어서 미니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하는 사모님 뒤를 밟았지요. 왜 사장님이 가게 리모델링 때문에 한동안 엄청 일찍 출근하시던 시기 있잖아요. 그때 사모님이 또 통화로 그러더라고요. 자기 지금 갈게 하고요. 그 통화를 들어보니 분명 출근 시간인데 회사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런데요, 사장님. 아니나 다를까 사모님이 글쎄 그날 회사로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 반포동의 웬 빌라로 들어가더라고요. 게다가 웬 젊은 남자가 사모님을 빌라 앞까지 데리러 나오더군요. 밖에서 계단불이 켜지는 걸 보니까 3층에 사는 것 같길래 제가 조용히 따라 올라가 봤어요. 거기에 딱 두 집이 있었는데 둘 중에 어디인지까진 제가 못 알아냈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한번 이 주소로 가서 알아보세요.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가 싶었죠. 아니 이모님,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서 절 도우려 하신 거예요? 그게요. 그냥 저는 사장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갚고 싶어서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가진 게 없으니 사장님한테 진 신세를 딱히 갚을 길도 없고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보자 싶어서요. 제 물음에 이모님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저는 한숨을 내쉬고는 우선 이모님께 고맙다고 말하곤 아내에게는 아무 말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흥신소를 통해 아내의 뒷조사를 했고 흥신소에서 제게 건네준 결과는 저를 2번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아내는 1년 전부터 아예 2집 살림을 하고 있더군요. 그 반포동 빌라에서 그것도 자기보다 8살이나 어린 남자랑 말이에요. 알고 보니 아내는 다니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월급이 많이 나가는 고위직급들을 먼저 회사에서 해고시켜버린 거예요. 저에겐 출근을 한다며 거짓말을 하고선 매일같이 그 집으로 향했던 거죠. 심지어 술집 2개를 운영하고 있다던 그놈은 제 아내에게서 돈을 야금야금 뜯어먹고 있었더군요. 반포동 빌라의 월세도 아내가 내주고 있었고요. 꼭지가 돌았습니다. 눈이 뒤집힌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죠. 저는 곧장 다음 날 아침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일을 쉬고 또다시 출근한다고 제게 인사하는 아내를 배웅하곤 곧이어 아내의 뒤를 밟았어요. 제발 아니길 빌었지만 아내는 그날도 역시나 반포동의 그 집으로 향하더군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아내를 마중 나온 그놈과 아내가 빌라로 들어가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흥신소에서 알려준 그놈 집으로 따라 올라가 대뜸 초인종을 눌렀죠. 하지만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인터폰으로 제 얼굴이 보여서 그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조용한 문 앞에다 대고 복도가 울릴 정도의 아주 큰 소리로 쩌렁쩌렁 소리쳤어요. 야, 조은미,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문 열어. 내가 너랑 그놈 여기로 들어가는 거 다 확인하고 왔어. 하지만 두 연놈은 꿈쩍도 하지 않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내려가 차 트렁크에서 골프채 하나를 꺼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골프채로 그 집의 도어락을 세차게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안 열면 내가 못 들어갈 줄 알아? 제가 계속해서 문을 내리치다 결국 도어락이 깨지자 그때서야 집안에서 상간남이 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그리고 그놈은 기껏 안에서 고민한 게 모르쇠 작전이었는지 제게 오히려 뻔뻔하게 소리치더군요. 저는 그놈을 거리낌 없이 뒤로 제끼고 신발을 신은 채 온 집안을 헤집으며 아내를 찾았죠. 당신 뭐야? 뭐긴 뭐야? 네가 꼬여낸 유부녀 남편이지. 야, 조은미, 서로 힘 빼지 말고 그냥 나와. 나 다 알고 왔어. 증거도 다 잡았고. 넌 이미 끝났어. 우습게도 아내는
화장실 변기 옆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어요. 저는 우선 그 한심한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그 다음엔 아내의 머리 끄댕이를 잡고 밖으로 끌어냈어요. 여보, 여보. 아내는 제게 끌려 나오며 자신의 머리채를 잡은 제 손을 부여잡고 저를 애타게 불렀어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를 거실에다 내팽개치곤 소리쳤죠. 야, 회사에서 잘렸으면 집에 와서 네 딸 네 손으로 돌볼 생각부터 해야지. 회사에서 잘리자마자 신나게 바람을 피워? 내가 기가 차서 진짜. 너희 둘이 헌팅 술집에서 만났다며? 너희 같은 노땅들도 그런 데서 받아는 주냐? 그리고 조은미 너 이놈한테 따박따박 돈도 가져다 바쳤더라? 회사도 안 다니는 년이 그 돈은 다 어디서 났을까? 다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지? 내가 진짜 1년 동안이나 그걸 몰랐던 내 자신이 한심해서 웃음이 난다. 됐고, 너 뒷감당할 각오하고 이딴 일 벌인 거지? 넌 오늘부로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내가 술 도박은 한 번쯤은 눈 감아 줄 수 있어도 바람은 말이 다르지. 너 집에 들어오는 대로 네 짐 다 싸서 나가. 알았어? 여보, 내가 당신이랑 애를 두고 어딜 가. 이거 그냥 불장난이야. 어?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여보, 나야. 우리 서로 천생연분이라고 좋아 죽던 당신 아내라고. 사람이 한 번쯤 이렇게 실수할 수 있잖아. 어? 가족끼린 그 어떤 허물도 덮어주는 거라고. 그래, 당신 아버님도 그러셨잖아. 아버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여기서 어떻게 감히 우리 아버지를 입에 올려? 바람 피운 놈이랑 살 썩고 여보 자기 하면서 지내던 이딴 더러운 집에서 한 번만 더 우리 아버지 입에 올리면 그땐 내가 이름에 빨간 줄 그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너 절대 가만 안 둬. 알았어? 아내는 제 으름장에 그제야 입을 딱 다물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몸을 돌려 그 집을 나왔습니다. 뻔뻔하게 턱을 치켜 올리던 바로 전과는 다르게 두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제 눈치를 보고 있던 그놈을 지나쳐서요. 똑바로 살아. 같은 남자 망신시키지 말고. 한심한 놈. 그리고 나오기 전 그놈의 뒤통수를 팍 때리며 골프채를 챙겨 나오는 일도 잊지 않았죠. 이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처가의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 현장 사진을 모조리 올려버렸습니다. 흥신소에서 받은 파일들과 제가 그날 찍은 모습들 전부요. 저를 피해 화장실 변기 옆에 쭈그려서 덜덜 떨고 있던 아내의 모습까지 다 말이죠. 그리고 맨 밑에 저는 딱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이혼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자를 확인한 처가 식구들에게서 돌아가면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전화들을 깡그리 무시했어요. 그 와중에 갑자기 잊었던 게 생각나 저는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던 제가 먼저 전화를 하니 무척이나 놀랐는지 형님은 신호가 채 2번도 가기 전에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박서방, 네 형님, 제가 형님한텐 드릴 말이 있어서요. 뭔데? 얼른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어떻게 내가 은미케 인성교육 한번 시켜줘? 어? 아니요 형님. 그 카페 제 이름으로 건물 임대해 놓은 거 아시죠? 계약 기간도 몇 달 안 남았고요. 그거 빼세요. 우리 이제 남이잖아요. 안 나가시면 저 신고합니다. 아니 박서방, 갑자기 이러면 난 어떡하나? 나 뭐 먹고 살라고? 제가 가족으로서 선의로 도와드린 거지. 원래 형님이 읽어놓으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간 버셨던 수익금은 형님 전부 가지세요. 하지만 더는 제 돈 써서 임대료는 못 내드려요. 형님은 저를 애타게 불렀지만 저는 형님의 음성을 무시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한가 싶긴 했지만 애초에 형님의 치킨집을 망하게 한 것도 제가 아니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형님을 여태껏 도와줬으니 저도 할 만큼 했다 싶었어요. 제가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아내가 바람을 피워 이혼할 마당에 그 비싼 임대료를 내줄 의무도 그럴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이후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제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님은 방으로 딸을 데리고 들어가셨고요.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한테 용서받기 전까진 우리 부모님이 집에도 들어오지 말래. 오빠는 당장 나 가만 안 두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나 벌이도 없는데 어디로 가, 어? 제발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아니 우리 민일 봐서라도 어떻게 안 될까? 나 집에서 숨소리도 안 나게 조용히 살게. 아예 없는 듯 당신하고 민이만 바라보면서 애 키우고 살림하면서 살게. 그럼 이모님 비용도 굳고 오히려 좋잖아. 어? 나를 차라리 이모님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이모님 대신? 아니, 이모님께 돈을 2배로 드린데도 당신보단 이모님이 훨씬 나아. 난 사람하곤 살아도 지 남편 지 새끼 버리고 지 욕정에만 눈이 먼 짐승하고 못 사니까 당장 꺼지라고. 저는 미리 싸놓은 아내의 옷가지를 아내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울던 아내는 두 눈이 뒤집힌 저를 보며 결국 흐느끼며 집을 나갔어요. 나중에 계속해서 처가 식구들이 제게 보낸 문자를 보니 결국 아내는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도 처가로 들어간 것 같더군요. 갈 곳이 없었을 테니까요. 박서방, 내 이 쓰레기 같은 녀머리를 아주 빡빡 다 깎아놨네. 2번 다시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밖에서 못하고 돌아다니게 말이야. 그러니 제발 우리 딸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되겠나? 우리 식구들 모두 지금 손가락만 빨고 있다네. 자네가 우리 집하고 둘째 딸에게 주던 용돈도 다 끊어버려서 말이야.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차려준 카페도 빼라고 했다면서 거기 없으면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 내 아들이 뭘 먹고 살겠나? 제발 우리 식구들 좀 살려주게. 내 이렇게 부탁함세. 이런 내용으로 온 장인의 문자를 받은 뒤로 저는 아예 처가 식구들의 연락처를 전부 차단해버렸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허탈하더라고요. 처가 때 식구들은 정말 저를 돈으로만 봐왔던 게 맞구나 싶어서요. 이후 저는 용달을 불러 아내의 짐을 모조리 처가로 보내버렸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와 함께 말이죠. 너무 화가 나서 아예 소송을 걸어버리고 싶었지만 이미 수중에 가진 돈 하나 없을 그 사람에게 마지막 온정을 베풀기로 했어요. 대신 저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해 이렇게 말했죠. 민이 친권, 양육권 전부 다 내가 가져올 거야. 당신같이 더러운 여자한테 우리 민이 맡길 생각은 추워도 없으니까. 만약 이 서류에 서명 안 하면 그땐 정말 더러운 꼴 볼 줄 알아. 내가 소송 걸어서 당신한테 남은 먼지 한 톨까지 다 받아먹을 거거든. 이미 모든 걸 잃은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다 털어먹겠다는 제 말은 꽤나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 주에 아내가 제게 자신의 도장이 찍힌 협의 이혼 서류를 다시 보냈거든요. 그렇게 아내와 저는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와는 별개로 그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어찌됐든 아내와 둘이서 짝짝꿍이 맞아 그 짓거리를 했을 텐데 그놈만 아무 일 없다는 듯 멀쩡히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집에 내려가 부모님께 아내와 이혼 사실을 말씀드리자 아버지께선 허탈하게 웃으며 딱 한마디를 하시더군요. 그랬구나. 고생했다. 지나온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아버지다운 말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도 많이 속상하고 아쉬우셨을 텐데 말입니다. 어머니는 연신 한숨을 쉬긴 했지만 이미 이렇게 된 걸 어쩌겠냐며 액땜했다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제 이야기를 들은 여동생 또한 제게 이러더군요. 잘했네. 인생 공부 아주 호되게 했어. 이제 안 그러면 되지 뭐. 참 쿨한 가족이죠. 저희 가족 중 누구도
아내를 너무 믿고 처가에 물심양면 돈을 퍼다 나른 저를 나무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마무리됐을 때 이모님은 제게 고개를 푹 숙이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 사장님, 저 일을 그만둘까 하고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는 사장님께 은혜를 갚고 싶어서 나름대로 한다고 한 일이 생각해보니 이 집안에 분란을 일으킨 것 같아서요. 제가 가만히만 있었어도 민희도 엄마를 잃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사장님께서도 이렇게 매일같이 고통스러워하시진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모님께서 이 일로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저는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이모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모님. 아니에요. 오히려 이모님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전 바보같이 제 돈이 그 더러운 놈에게 흘러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전 아내에게 속고 있었을 겁니다. 이모님 덕분에 제가 더 늦기 전에 그 여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여자가 결코 한 번만 실수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1년을 그렇게 세기의 사랑처럼 몰래 만나대더니 제가 이혼하자고 하자마자 그 상간남과 관계를 정리하는 꼴을요. 물론 전 아내가 먼저 그놈을 정리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가진 돈 전부 잃은 그 여자를 그놈이 계속 만났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고작 그 정도의 마음으로 가정을 내팽개치고 이런 일을 벌인 여자예요. 차라리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배신감을 느끼진 않았을 거라고요. 이모님이 정말로 저희 집을 떠나고 싶으시다면 제가 더 잡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괜한 죄책감 때문에 이러시는 거라면 그러지 말아주세요. 저도 민희도 이모님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간절한 부탁에 이모님은 눈물을 훔치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모님은 여전히 저희 집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민희를 돌보며 가사 일을 봐주고 계세요. 지난달엔 큰 따님이 결혼을 준비하신다기에 저는 이모님께 따님과 사위될 분의 정장을 무료로 맞춰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모르긴 몰라도 사장님 대 정장이 적어도 몇백만 원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긴요. 제가 제 가족한테 제 가게 옷 좀 선물한다는 게 어디가 어때서요? 제가 이모님 체면 좀 단단히 세워드릴게요. 그리고 이참에 이모님도 정장 한 벌 맞추세요. 따님들 친부랑 인연 끊으셨다면서요. 그러면 상견례 자리도 이모님이 나가셔야 할 텐데 좋은 자리는 좋은 옷 입고 나가셔야죠. 그리고 얼마 전엔 드디어 집을 장만하신 이모님이 시골에 계신 노모를 서울로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게 조심스럽게 절대 일에 방해가 되게 하지 않을 테니 집에서 출퇴근을 할 수 없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당연히 그러라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우리 민희도 혼자서 잠자리에 잘 들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슬슬 이모님에게서 자립할 나이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민희가 다 클 때까지 이모님이 건강하신 한 절대 그만두시면 안 돼요. 아셨죠? 우리 민희가 이모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지금 제 부모님들은 가끔 서울로 올라오셔서 저희 집에 며칠씩 묵으시곤 합니다. 제 딸을 보러 오시는 거겠죠. 덕분에 이모님과도 안면을 많이 트고 친해진 모양이더라고요. 언제 한 번은 제가 워크숍 때문에 집에 없을 거라고 하니 이모님과 제 딸과 함께 넷이서 가평 여행을 다녀오셨더라고요. 이모님께 혹시 불편한 건 없으셨냐고 물어보니 이모님이 웃으면서 이러시더군요. 네, 불편했네요. 어찌나 다들 절 앉혀놓으려고만 하시는지 마음이 불편해서 혼났어요. 저 정말 가서 설거지 한 번을 못하고 미니만 보다가 왔다니까요. 이렇듯 전 아내와 이혼을 한 후 우리는 다시 행복한 일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 아내의 소식은 일절 들리지 않아요.
제가 전 처가 사람들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하고 집까지 이사를 했거든요. 하도 전 형님이 찾아와 난동을 부려서요. 딸이 어느 정도 크기 전까지는 딸에게도 아내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행히 거의 이모님이 아이를 키우다시피 하셨기에 딸도 자기 엄마를 찾지 않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겪었던 끔찍한 일의 전말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간쓸게까지 다 빼다 바쳤건만 저를 배신한 전 아내를 생각하면 정말로 세상 모든 일이 전부 뿌린 대로 거두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가진 걸 모두 잃고 이혼당한 아내를 생각하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50도 살지 않은 저로서는 아직 세상의 이치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겠네요. 저는 앞으로 적어도 제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진 재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딸의 친모인 전 아내도 못 믿을 판국에 뒤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를 다른 여자를 제 딸의 새엄마로 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대신 제 딸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이모님에게 앞으로 정말 친동생, 친가족처럼 진심을 다할 작정이에요. 그리고 이 사연이 채택된다면 청소나 설거지를 하며 이 사연을 분명 듣고 계실 이모님께 이 자리를 빌려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모님, 제가 항상 감사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이모님도 앞으로 조금은 더 저를 믿고 제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은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 많은 유형의 가족이 있듯이 저와 이모님 그리고 우리 딸 미니도 깊은 유대감으로 이어진 가족이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모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보아요. 그럼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관계로 이만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